중동 사태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오는 26일까지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밤 자정,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가 대상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제외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최고가를 고시하는데 일단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최고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이 저렴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운송 비용이 더 드는 섬 등 특수 지역은 별도의 최고 가격이 산정됐습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뒤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함께 일단 2달간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석유 정제 사업자는 월간 기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자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던 주유소들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0년 만에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자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각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90% 이상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소매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최고 가격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가격 지정으로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불확실한 데다 정유사의 손해가 모두 인정될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사와 달리 주유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리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최고 가격이 지정되기 전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는데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원래 가격대로 팔기 어려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정산 과정에서 메워줄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유한 곳들은 십수억 원어치의 보유 재고들이 있을 거예요. 입금가대로 정산이 들어간다면 주유소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이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 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측에 정산 유예나 정산 기준 재정립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이 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늘도 맞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합동작전을 펼쳐 5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르단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벌써 열 사흘째인데요. 오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서는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습 사이렌이 잇따랐습니다. 또 요르단 상공에서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큰 폭발음도 여러 번 들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공습을 주고받던 시각이어서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황도 좀 살펴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헤즈볼라의 드론과 로켓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하이파, 텔라비브, 비르셰바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별도 성명을 내고 텔라비브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군 정보기지에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오늘 계속해서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겨냥해 광범위한 공습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베이루트 일대에서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테헤란에서는 이란 국영은행인 세파은행과 관련된 건물이 밤사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테헤란 은행이 이게 피격이 되자 이란도 은행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요. 네, 이란 당국은 앞으로 중동 전역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 여파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딜로이트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HSBC 은행은 카타르 모든 지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도 추가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오늘 이란의 연료 탱크 공격으로 주민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대사관 단지를 겨냥한 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동부 지역에서도 드론을 격추했는데 사우디는 이틀 전에도 동부 유전을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 타격했던 이란은 이렇게 중동 곳곳에 석유 시설로 공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제 금융기관까지 위협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더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전쟁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이 주변국의 석유 저장 시설은 물론이고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까지 폭격하면서 해상 테러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의 마비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 배상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조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2척이 폭발물을 실은 이란 선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서둘러 몸을 피했지만 항구에 있던 유조선 2척은 그대로 화염에 잠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800km가량 떨어진 바스라 항구 운영은 이번 공격으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오만 살랄라 항구의 석유 저장 시설에 이란의 드론이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살랄라 항구 역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아라비아해의 주요 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경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격은 사실상 중동 지역 전체 해상 물류의 마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의 동맹국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선박은 모두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چرا به مردم آمریکا حقیقت را نمیگویید که همه زیرساخت‌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نابود شده است. 출렁이는 유가에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자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법은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 방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져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방부가 공개한 마함2 기뢰입니다. 350kg의 폭발물이 들어있고 수심 10에서 50m 해저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250톤 규모의 잠수함과 함정 격파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이란군의 설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 개발 기뢰는 모두 7가지 정도. 이 기뢰뿐만 아니라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사다프 계열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형 기뢰를 최대 6,000발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봉쇄는 수시간에서 수개월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상의 기뢰지대처럼 변하는 것은 오해이지만 만약 대량으로 뿌릴 경우 단기간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뢰 부설함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마함2 기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선박, 즉 민간 선박으로도 설치할 수도 있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릴 경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경제에 큰 충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설치한 기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바다를 떠돌며 선박을 위협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란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뢰를 실제 대량으로 설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쟁은 여러 변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서도 군사작전은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이 이란에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only good if you win. You know, you can only do. And we've won. Let me say it,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하지만 이란을 사실상 파괴했다면서도 당분간 군사작전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며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don't want to leave early, do we? We got to finish the job, right? We're not leaving until that job is finished, and it's going to be very fast. It's going to be very fast.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 비축유 방출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면서 미국도 비축유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4억 1,5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가운데 다음 주부터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자 이란 전쟁을 반대한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 지역구를 콕 집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는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11월 중간 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 악화 속에 전쟁에 대한 정당성 강조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엿새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 약 16조 7천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지난 10일 열린 국방부의 비공개 연방상원 브리핑 내용을 알고 있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이 추산액에는 일부 항목이 빠져 있어 총 산정 비용은 이보다도 상당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비용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하면서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를 500억 달러, 약 7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꼽고 다른 인사들은 그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101.5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브렌트유와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걸프 해역이 막히면서 대형 유조선 선단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로 몰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유조선 30척이 앞으로 며칠간 사우디 서부 홍해 얀부향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다수는 사우디에서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걸프 해역 항구 대신 얀부에서 석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재협상했다고 선박 중개업체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중개인은 물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소수는 인도, 또 두어 척은 한국으로 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 수출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업자들은 바닷길이 막히며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신안 컨테이너 터미널로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중고차와 화장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수출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을 차곡차곡 쌌습니다. 이곳 터미널을 거치는 컨테이너는 연간 110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백길이 막히면서 일부는 이곳에 열흘 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통한 시리아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이 뭐 2,000개, 3,000대 정도 나갔는데 그게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물량이 적어진 거죠. 일정 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면 보관료를 내야 해 무작정 화물을 쌓아둘 수도 없는 상황. 추가로 운송비를 들여 화물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선적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에 보관하고 있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150만 원 정도 발생이 하게 돼요. 물건을 실어 보내더라도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고 위험 할증까지부터 2중, 3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500불이 이게 맥시멈이고 끝나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서 중간 인도양의 몬바사나 이런 데에 내려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위험수당 붙고 하다 보면 한 3,000불, 4,000불 정도가 더 올.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수출업계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중동 상황의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유류세 인하와 유가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일률적인 세금 감면보단 대상 계층을 명확히 특정해 지역 화폐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모든 이에 대한 처우가 똑같다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 시장님 아시겠죠? 밤새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물가 부담을 키우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 역시 드러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부당 이익을 거두는 품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한 식용유와 라면 업체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의 자발적인 위기 극복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 전쟁 열 사흘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현도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거의 이란 전쟁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열 사흘째인데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곳이죠. 레바논. 그동안은 조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시점이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이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예. 즉 이란에서 그렇게 항상 규정을 해왔거든요. 고드스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해방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예루살렘 해방의 날의 2부죠.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오늘 집중적인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레바논이 그렇죠. 동시에 네.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주민들이 삐삐 공격으로 헤즈볼라 다 끝났다면서 끝나지 않았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쪽 주민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렇게 힘이 셌나? 그동안 그렇게 회복했나? 지금 그러한 놀라움이 있고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레바논과 이란이 함께 합공을 좀 하게 되면 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 있더라도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쏟아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 그 쏘는 그 미사일이요. 집속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그전에는 한 방만 막으면 네. 됐는데 이제는 미사일이 가면서 그 안에서 탄도가 여러 개가 한 30개, 최대 80개가 나가면서 떨어져서 그 집속탄이 악마의 무기 뭐 이런. 그렇죠. 원래는 그거 민간인에 쓰면 안 네네. 되는데 이번 전쟁에 쓰고 있고요. 이란에서 놀라운 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 집속탄과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은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얘기하기로 이스라엘의 50개 이상, 5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군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일종의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연 50개 이상을 맞췄는지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자폭 드론을 많은 양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 추이를 보면 많은 숫자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란이 저렇게 발표하는 걸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우려되는 상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월 28일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 나왔던 우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중동 내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헤즈볼라라든가 그다음에 후티 반군, 과연 이 지원 세력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치밀한 정보 공작에 의해서 삐삐 폭탄 테러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상당수의 조직원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재기에 나섰다라는 거는 이번 전쟁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선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레바논 사망자가 600명 이상 그리고 8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을 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6년에도 이제 헤즈볼라를 한번 소탕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이스라엘이 좀 뼈아프게 졌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같은 상황까지도 좀 악화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 헤즈볼라 쪽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통과를 하고 있냐면 시리아가 지금 반이란 국가가 들어섰잖아요. 반이란 국가가 들어섰는데 그 통로를 막을 경우에는 시리아 새로운 정부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시리아가 반이란 국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헤즈볼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또는 이라크의 그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같이 합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신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과연 지상전까지 치러지는 건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헤즈볼라의 병력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지상전하기는 어렵죠. 이스라엘이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몰라도요.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헤즈볼라가 예를 들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로켓을 쏘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그 헤즈볼라 쪽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지상 작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 헤즈볼라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 생각에도 이 시리아 쪽이 막혀 있으니까 무기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쉽게 들어간다. 왜냐하면 돈을 주면 들어간다.
이란 쪽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으로 들어가는데 예. 그게 원래 그 시리아를 막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쪽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들어가느냐? 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시리아 쪽에다 돈을 주면 통과해 준다. 그래서 지금 이 무기 같은 게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전을 상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년 전에 2006년도에 지상전이 어땠길래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때는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진 건 아닙니다. 예, 2006년에 헤즈볼라한테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이스라엘 군의 피해가 많았어요.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사망자 숫자로 한다면 이스라엘 정규군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쪽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의기양양했고 이란이 그때부터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란한테 이기겠냐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그게 2006년 그 얘기인데 저는 그게 반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전선이 좀 확대되는 양상인데 또 이 파키스탄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사우디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고 외무장관 그리고 총리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이런 별칭이죠. 가난한 핵무기 보유국. 근데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핵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의란 게 예를 들어 사우디가 정말 그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이건 일설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게끔 일종의 그런 조약 같은 것도 맺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사이고 또 한 가지로는 파키스탄군과 사우디군이 또 연합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그쪽 중동 국가들이 그런 연합연습을 많이 하는데 파키스탄이 거기에 항상 참가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이 없으니 파키스탄 핵으로 대신 이거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혹은 이제 자폭드론에 공격받는 걸 봤었고 또 이제 그런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강력한 발언을 좀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지금 파키스탄이 사우디한테서 호르무즈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파키스탄이 여기서 무서운 게 그 핵 보유국이라 파키스탄 등장만으로도 이 전세가 조금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압력이 되겠죠. 같은 무슬림 국가끼리 파키스탄도 무슬림 국가고 또 파키스탄은 또 많은 부분에서 이란과 친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므란 칸이 있을 때 더 친하고 물론 그전에 이므란 칸 총리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의 파키스탄이 이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동질감이 있고요. 파키스탄이 사우디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은 지금 파키스탄이 좀 친미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므란 칸 반미 성향의 총리를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파키스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를 할지, 파키스탄이 하더라도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지, 요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이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쓰니 어렵게 만들어서 유가를 $20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같은 이슬람 국가여도 이란은 이제 좀 시아파가 많고 파키스탄이나 사우디는 수니파가 좀 대부분 아닌가요? 근데 파키스탄에도 시아파들이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란도 파키스탄과 친하기는 하지만 파키스탄 내 시아파들이 다소 억압을 받고 있다는 데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관계가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이 전장을 넓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이라크 영해에 있던 정박 중이던 그 해외 유주선까지 이제 타격을 하고 그게 막 불길이 치솟는 장면들을 오늘 봤거든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이라크
어떤 항구인가요? 그 바스라 예. 항구가 거기까지 한 800km 된다던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바스라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은 아니에요. 예. 저 깊이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란 그쪽에 있는데 사실 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공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수단은 뭐냐면 무인 수상정에다가 폭탄을 달아서 유조선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뜨리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거의 자폭처럼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자폭 무인 수상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바스라항은 마비 상태가 됐죠.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이란이 왜 이런 공격을 진행을 할까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에서 발사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공격의 포인트는 지금 그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페르시아만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죠. 예. 이런 게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보였을 테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는 방법이다라고 그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전면전으로 뭐 1대1 딱 붙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네, 이 바스라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만이 중재국인 셈인데 오만의 연료 저장고도 드론 피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거리가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마음만 먹으면 걸프국의 에너지 인프라들 우리가 타격하겠다 뭐 이런 협박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좀 이번 오만 공격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격당한 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원유를 싣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해낸 게 오만 쪽에 일종의 석유 저장 시설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싣고 나가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앞서 뉴스에 나왔지만 홍해 쪽에서도 싣고 나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오만 쪽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건 향후에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이란이 막겠다라고 지금 좀 이제 군사적 목표를 세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지금 한 $10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 국제 유가가 이란이 지금 호언하는 대로 $2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란이 미국과 1대1로 경면 승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을 본태를 때릴 수 있는 능력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으로부터는 뼈아픈 두 가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첫째, 급격한 유가 상승.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미군의 피해. 특히 미군의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올수록 미국의 반전 원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을 처음에 했을 때 지지하는 여론이 한 2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7%에서도 그 찬성한 사람들이 미군의 피해가 나오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나는 이걸 지지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란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압박을 해야지 미국이 공격을 스스로 멈출 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란의 지금 목표는 미국이 공격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 여론도 높아지는데 유가까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는 계속 발 빼고 싶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유가가 오르니까 뜨끔해서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확 내려갔지 않습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자국 원유를 호르무즈를 통해서 또 중국으로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만 지금 호르무즈 봉쇄의 무풍지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뭐 SNS상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중국 선박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포커스가 사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원유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페르시아만의 유조선이나 뭐 천연가스를 실은 배들이 지금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위험성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성이 너무 커요. 보험료도 거기에 있지만 잘못 나갔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원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미 해군이 나서서 일종의 호송 선단을 구성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 있는 이제 그런 선박 회사들이 미 해군에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 해군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의 포커스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함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적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게 워낙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얼마입니까? 한 4억 배럴 비축유를 이제 풀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상당량의 이제 비축유를 이제 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아무리 비축량을 풀어도 유가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나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란의 작전이에요. 이게 이란의 전략이에요. 네, 이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라 이겁니다. 안 멈춰? 그러면 200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축량 풀어도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란이 거기서 계속 분탕질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뢰를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뢰를 풀겠다 한마디에 또 올라갈 거고요. 우리는 그 기뢰를 뿌릴 마음이 없다 하면 또 좀 잠깐 하지만 또 하겠다면 올라가는 거고요.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란이 그냥 좌우하는 거네요. 네, 이란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대신 중국 배는 그냥 내보내 주는 거죠. 이란 석유도 수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과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배는 잘 내보내 주라. 그래서 중국 배만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왜 혈관이 막혀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좀 지켜보다가 어떤 선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150달러 뭐 가는 건 금방일 테고 말 그대로 200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 내려야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미군이 압도적으로 이란을 때렸잖아요. 그럼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정신 승리를 하고 승전을 선포하는 게 세계 경제의 탈에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IEA에서 풀기로 했던 4억 배럴이 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운송할 수 있는 양의 평소에 한 21치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도 유예 기간을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 뭐 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을 종료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뭐 이게 언제까지든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호언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종전 방안은 군사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이제 정권 교체 얘기를 했지만, 자, 정권 교체를 하는 군사 작전은 지금 하고 있는 군사 작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좀 말씀드리면,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담 후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 이 군사 타격 목표들은 뭐였냐면,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시설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걸 잘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은행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불만을 정부로 향하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이란군의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역량까지도 소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시간 제한 없이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전쟁이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목표가 있더라도 사실 미국이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벌써 첫 엿새 동안에 113억 달러, 그러니까 16조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얼른 조기 종전해야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전쟁을 계속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미국은 사실 이번 전쟁에서 얻을 게 없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전쟁이고,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꿈을 이룬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듯이 네타냐후 총리 40년 이룬 꿈입니다. 그 꿈이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수는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때리면서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서 이란을 최대한 약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면 정권 교체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왕 들어온 김에 이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최고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다 제거를 해서 이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정권을 넘길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에서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네타냐후 총리를 스탑시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언론에서 어저께 나왔던 얘기가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종전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깜짝 쇼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지를 하면 어쨌든 미군은 철수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철수한 이후에 이제 대비책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지를 하면 이란은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하고 하면 이스라엘도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으로서는 타겟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네. 지금 이란은 전쟁 종료 조건을 이렇게 두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중재 국가들을 통해서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상금은 지급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요. 핵농축 권리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미국,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이거 받아들이면 사실상 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 이 전쟁 군사작전을 왜 했냐라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의 집권 세력이 생각하기에는 국면이 그래도 아직은 이란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투 경기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그래도 KO까지는 아니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일단 장악을 하고 있으니 이걸 해서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조건을 일단은 내건 거고, 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뭐 미국이 이란의 협상 관련돼서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두 차례 거절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란 입장에서 지금 이란 집권 세력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은 대화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전쟁 종료 조건 세 가지 중에 이제 가장 뇌관인 게 핵 농축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하라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는 거 국제적으로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뭐 간섭하지 마라 이런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한 항상 3.67%, 그러니까 상용 원자로의 연료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약 20%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주권 국가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는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조건은 무조건 농축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려면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와라. 그런 건데 이란은 이제 절대 그게 못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번 휴전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재 다 풀어라. 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인데요. 불가침 조약을 어디서 하느냐면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핵 협상할 때도 대통령이 다 했잖아요. 다 그냥 손바닥 뒤집은 거 우리 그거 못 보겠다 이거예요. 구조적인 장치로 그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어차피 우리는 협상도 하지 않을 거고 항복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란의 말이고, 이란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장기전으로 가서 힘든 사람은 힘든 나라는 미국이 더 힘들 거니까요. 예. 이란은 어차피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우리는 그동안 원래도 많은 좀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원래부터 힘들었으니까 잃을 건 없는데 미국은 잃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란이 더 유리하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 다 그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의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회 승인 받아라. 그러니까 전쟁 시작도 이제 승인도 안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왜 이거를 시작을 했는지 설명을 들을수록 모르겠다.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 타임스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판한 3가지가 있는데 이란 반격 수위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유가 쇼크가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 이것도 이제 과소평가했다라는 예. 거고. 또 한 가지가 이란 체제 변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3가지 분석을. 저는 2번과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이란, 특히 이제 미국이 이란에 진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에서 가장 물음표로 남는 게 아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봉쇄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건지 지금 잘 보시면 미군의 전력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작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기뢰 살포하는 함정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하는 걸 자랑은 하지만 근데 그 자랑이 지금 시장에 먹히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요 얘기 이제 호르무즈 봉쇄 얘기 나왔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탱커워라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상대방의 유조선들을 격침하는 걸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연합국들이 호위 선단을 만들어서 빠져나온 것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배도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한국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군사적 준비를 안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한 가지로는 마치 공습만 하면 이란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정부와 반대되는 세력이 나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오히려 체력만 공고히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오판으로 지금 보여요. 오히려 강경파를 중심으로 그렇죠. 더 뭉쳐버렸잖아요. 집결되고 있죠 계속.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오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뉴욕타임스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3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요 미국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어느 정도로 미국이 준비가 안 됐냐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오함대 사령부에 있는 그 배들이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다 나갔습니다. 오함대 바레인의 오함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함들이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빈 곳을 이란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다시 돌려보면 처음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계속 군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없다고 그랬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전쟁할 수는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시간을 들여서 전력을 쌓아서 공격을 한 건데 생각보다 더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건 이 정도로 협박을 하면 예를 들면 공격하기 전에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2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란이 바짝 소위 말해서 쫄아서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버티냐 그것도 놀랐고 공격한 다음에 수뇌부가 다 죽었으니까 40명 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격을 못할 줄 알았는데 반격을 하는 거 보고 놀랐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지도부,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없애면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한 작전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쟁 때 지휘부가 죽으면서 반격을 하는데 20시간 이상 걸렸어요. 1차 전쟁이라면 언제 맞았어요? 작년 6월 전쟁. 작년 6월. 네, 작년 6월 전쟁 이스라엘이 공격을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때 많은 지휘부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지휘부가 죽은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맞으면서 반격을 하는데 무려 20시간, 거의 이틀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 내에 거의 반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사령관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를 4차까지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란 이 군 지휘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즈타바가 네. 차기 최고 지도자로 지명은 됐고 한데 네.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가지고 이 전쟁 지휘를 누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아마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모스타바 하메네이 제거한 작전을 지금도 풀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 수단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장소에 오래 있다라는 거는 또 참수 작전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서도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 여러 가지 플랜을 잘 짜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들에게 알아서 위임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작전 계획을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잘 짜놓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사실상 그냥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작전 수행은 아마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가 이 지휘봉을 잡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휴전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군사적 성과들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잘 보시면 그 이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숫자는 전쟁 개시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혁명 수비대가 온전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상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모즈타바가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다리 정도 다친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하던지 뭐 일각에서 또 사망 얘기도 나오고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교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란의 공식 발표는 잔 바하즈입니다. 잔 바하즈는 부상당했다는 겁니다. 부상당한 용사로 얘기했어요. 부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살아있는 죽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아마 지금 통신도 없이 살아야 되니까 지도부 제거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모즈타바 쪽에서 혁명 수비대를 운영한 건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혁명 수비대 지휘부와 현장 지휘부의 통신도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이 안 돼서 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상당히 훈련이 잘 됐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모즈타바를 옹립한 것도 사실 혁명수비대 작품이거든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돼야지 혁명수비대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이게 어쩌면은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오히려 이란 내에서 핵심 지도부라든지 이쪽에서는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균열이요? 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가 보기에는 모즈타바에 충성을 하지 않거나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자각하는데 좀 온건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리 라리잔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서 벌써 암투가 나온다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좀 언론들이 모즈타바의 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뉴스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한 게 있는데 곧 성명서를 발표한답니다. 모즈타바 명의로. 그런데 그게 성명서인지 아니면 대국민 담화인지. 근데 성명서일 가능성이 커요. 직접 육성이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겠네요.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주 확실한 게 아니지만 뭐 저항하라, 항전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 이란이 한편에서는 이제 이란이 뭐 중동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드론이 대륙을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떤 이란 뭐 혁명 수비대와 동조하는 세력이 미국 입장에서 테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미국 내에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혹은 미국 외의 다른 지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도 또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게 자칫 또 전쟁의 향방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런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미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여기 대비하고 있냐. 근데 들었다. 그 말 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못 하던데요. 여기 제가 봤을 때 이란이 만약에 이걸 정말 계획한다면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요? 자살행위. 네, 이란은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왜 캘리포니아라느냐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에 반체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냥 캘리포니아 자체가 또 하나의 이란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란에서 망명한 사람이라든지 혁명 전에 온 사람이라든지 이란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란이 정말 이걸 계획한다, 그럼 저는 진짜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유가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서 호르무즈만 잡아도 그럼요. 시간 문제. 그것만 하면 미국은 공격이 끝날 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거를 해가지고 전쟁을 더 일으킨다? 아마 이란 쪽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음모론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다른 방법으로 가게 만들려는 반이란 세력이 음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전문가 두 분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했는데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최고 가격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 최고 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 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 최고 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
내전 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자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던 주유소들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만에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자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각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90% 이상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소매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최고 가격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가격 지정으로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불확실한 데다 정유사의 손해가 모두 인정될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사와 달리 주유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리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최고 가격이 지정되기 전 비싼 값에 기름을 들여왔는데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원래 가격대로 팔기 어려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손해를 정유사가 정산 과정에서 메워줄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유한 곳들은 십수억 원어치의 보유 재고들이 있을 거예요. 입금가대로 정산이 들어간다면 주유소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이 작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 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측에 정산 유예나 정산 기준 재정립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할 것이고 또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 국영-TV 앵커가 대독을 했는데요. 자신의 첫 성명이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해 적을 압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란은 순교자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모즈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요. 또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고 각국의 미군 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모즈타바가 새 지도자로 지명은 됐지만 계속해서 이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오늘 조금 전에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냈는데 국영TV 앵커가 대독을 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할 것이고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쟁의 지렛대로 삼아서 적을 압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란은 순교자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라며 각국의 미군 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4일 만에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물과 육성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예, 과연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도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고 국영TV 앵커가 대독하는 상황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또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고층 건물에 이란 드론이 추락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란이 친서방 노선인 아랍에미리트를 의도적 보복 대상으로 삼은 탓에 두바이 슈퍼리치 등 외국인과 관광객이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 제2의 다운타운인 크릭하버 지역 초고층 건물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한밤중에 이란 드론이 떨어진 건데 이란이 직접 타격을 노렸거나 방공망 요격에 따른 추락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친서방인 아랍에미리트를 공격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억만장자의 놀이터로 불리는 두바이가 핵심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있는 5성급 페어몬트 호텔도 공습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We basically were then evacuated by the hotel and we had to stay in the basement at like 2 o'clock in the morning. There were jus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like families, kids.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반경 무기 3분의 1을 아랍에미리트에 쏟아부은 이란의 강공으로 슈퍼리치들은 썰물처럼 두바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과 관광객 수만 명의 탈출 러시로 두바이 쇼핑몰과 호텔 등이 텅텅 빈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이스라엘 이익과 연결된 경제 중심지와 은행을 공격하겠다며 중동의 금융허브인 두바이 금융망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이 두바이 사무실 문을 닫거나 직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두바이까지 전쟁 공포로 몰아넣은 이란의 전략적 난전 유도로 황금 도시는 순식간에 버려진 낙원이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새벽 이란과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이 점령지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북부 하이파, 중부 텔아비브, 남부 비르셰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 후 이스라엘도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해 광범위한 보복성 공습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됐던 전선이 걸프 해상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여서 미국에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은 전쟁 초부터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호르무즈 중심의 공격이 페르시아만 안으로까지 번진 건 현지 시각 5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라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첫 유조선 피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2척이 피격됐는데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진격엔 더 많은 걸프국을 이해 당사자로 끌어들여 전쟁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겠다는 목적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국 눈치를 보게 하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유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고 동맹국들 모두가 아우성이 날 거고 그럼 미국도 그 유가를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원유 수송의 출발지인 걸프 북단부터 통로인 호르무즈에 이어 최근엔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압박 전선이 확대되는 기류입니다. 이란이 우군으로 분류되는 오만의 물류 항구에도 드론을 떨어뜨리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오만이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은 중립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압박카드입니다. 미국에는 해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 강대강 대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부설함들을 대부분 제거했다면서 석유 수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국제 유가도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시장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해군 전력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격침된 선박이 60척에 달한다며 이제는 해상 통로가 안전한 만큼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다만 이날 다른 행사에서는 현재까지 28척의 기뢰 부설함을 공격했다고 말했고 미 중부사령부의 전날 발표 16척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 해군이 상선 호위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누르려 성과를 과장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짧은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란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d to take an excursion, but it's doing well. The market's holding up well. I figured we'd be hit a little bit, but we were hit probably less than I thought. 백악관은 유가 급등이 본격적인 문제로 굳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시간이 3, 4주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그 버건 미 내무장관도 지금 상황은 세계적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운송 차질이라며 비축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까지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을 달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압도적인 승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바람대로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전장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군은 민간 항구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주변국 시설을 공격하며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은 5,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며 이란에 가공할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능력이 사실상 소멸됐다며 조기 종전을 자신합니다.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하지만 대통령의 후원 장담과 달리 미군은 오히려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란이 민간 시설을 방패 삼고 있다며 군사 시설을 넘어 민간 항구와 해안 인프라까지 합법적 표적으로 규정해 타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른바 에너지 인질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LNG와 원유 공급망에 급소를 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at we still see very limited, basically no vessel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hich means that a lot of the energy, oil products, natural gas is not leaving the Middle East.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의 담수화 시설과 에너지 기지까지 타격하면서 전쟁은 중동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파란 점도 장기전을 예고합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조기 종전을 압박하지만 이란은 에너지 보복과 주변국 타격이라는 지정학적 인질극으로 판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양측의 파상 공세가 전장의 한계를 허물며 전 세계 경제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마침표를 찍으려 서두를수록 전장은 오히려 호르무즈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그 파괴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4명이 추가로 육로를 통해 인접국으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2일 오후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무사히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인 현지 시간 11일 새벽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테헤란을 출발해 육로로 1박 2일 동안 이동한 끝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과 별도로 출발한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현지 시간 14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부에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기름값이 치솟자 일본 정부도 비상 조치에 나섰습니다. 휘발유값 마지노선을 정하고 더는 못 올라가게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비축유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 기름값도 널뛰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지노선은 리터당 170엔, 더는 못 올라가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1,580원 정도입니다.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が見込まれますが、そうした中にあっても小売価格を全国平均で170円程度に抑制する. 경유와 중유, 등유에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유사 손해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보조용 기금 가운데 2,800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新年度分のエネルギー価格高騰のための予算を手当て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現時点で今後の補助金の支給額などの執行見込みを申し上げるというのは困難です。必要があればその他の予備費の使用状況なども見極めた上で今年度の予備費を活用することも.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 합의 방출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간 비축 15일분을 방출하고 이어 국가가 가진 한 달분을 풀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251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전체 20%가량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푸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가 부족하지 않고 비축량도 충분한데 정부가 조기에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잡힌 미일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름값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된 만큼 다카시 총리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법 왜곡죄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또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형사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 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먼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거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언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언, 재판연구원 증언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부터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하루 동안 16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재판 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변화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또 보류했습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모두 민주당의 열세를 보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윤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논의를 멈추자고 기습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대구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7명이 제소된 상황에서 일종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직을 맡은 분들의 언행 한마디는 큰 무게감이 있다면서 입단 소개도 나섰는데 정작 쟁점인 윤민우 윤리위 해체와 인적 쇄신, 혁신선대위 출범 요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논의된 바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관련돼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같은 날 나온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17%로 장동혁 호 출범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안방으로 여겼던 TK 지역에서까지 민주당과 오차범위한 접전을 보이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의 열세였습니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절윤 선언만으론 민심을 돌릴 수 없다는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를 선봉에서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가 접수 시한까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 시장은 지난 일요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 당 정상화 방안과 승리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체제에선 백약이 무효라며 지도부가 대호각성하도록 오 시장이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오 시장은 당 지도부의 혁신선대위를 조기 출범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심 끝에 공천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변화 조짐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추가 공모의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절윤 선언 이후에도 지지율도 구인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장동혁 호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찌감치 달아오른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세부 규칙 등을 놓고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현역 김동연 지사와 맞상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며 2강으로 꼽히는 두 후보는 출마 메시지를 통해 미묘한 신경전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 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까지 경기지사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5파전이 확정된 서울시장 경선에선 명픽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 선관위가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활동할 수 없도록 세칙을 바꾸며 신경전이 더 고조됐습니다.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정전구청장 지원 사격에 나선 이해식, 최현일, 이정헌 의원 등이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한 가운데 당 선관위는 이미 공개된 경우에 한해선 제재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후보 검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경선 때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놓고도 정전구청장과 나머지 후보들 간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당 선관위가 하는 건 저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룰을 따로 만들어서 자꾸 하는 것은 룰이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안산갑을 놓고는 당 안팎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마를 고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윤곽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여야는 물론 당내 경선에서도 경쟁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에 친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류 창작 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왜곡이자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 나아가 고발 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민주 파초스급이 아니라 민주 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어준 씨는 의혹의 진원지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방송 전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발을 뺐습니다. 거래소를 처음 언급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 폭로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자기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 업종의 프로란 말이죠. 이거는 미리 말하지 않아요. 이 같은 일종의 수습에도 이른바 올드민주당과 뉴 이재명 지지층 사이 대립구도는 선명해졌고 불똥은 정청래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거래설에 말을 아끼던 정 대표는 의혹 제기 이틀 만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김어준 씨는 제외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화자에 대해서 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네. 당에서는 당사자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비꼬면서 이 거래설은 국기문란이자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맞바꾼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 조작 기소 주장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민주당 주도로 보고돼 여야 사이 대립전선도 그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성 지지층 활용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검찰 개혁안 수정을 둘러싼 이견과 맞물려 여권 내 긴장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 관세 부과가 7월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주체,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Treasury's estimates show that the use of Section 122 authority, combined with potentially enhanced Section 232 and Section 301 tariffs, will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전자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한미 양국 업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 내림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인근 강동구도 1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은 보합권에 근접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 높아지자 국토부 장관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매물 출회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단지로 꼽히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해 하반기 최고 27억 원에 거래됐는데 25억 원대 매물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핵심지 호가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값은 보합으로 전환했고 마포 성동구도 각각 지난주보다 0.07%, 0.06% 올라 보합권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계속 나오며 강남발 집값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로 확연히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동구도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강남권 집값 내림세는 가팔라지고 있지만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은 건재합니다.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빨라지면서 성북, 서대문, 은평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2%대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를 계속 유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이후 예측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줄어들겠지만 임대사업자 매물이나 고가 1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심한 매물 잠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되는데 지난해보다 큰 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9곳이 서로 짜고 납품가를 미리 정하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건데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삼겹살과 목심 가격이 바닥이라며 올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그러자고 답합니다.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입찰하자며 아예 부위별 가격을 적어둔 글도 있습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육가공업체 9곳은 자기들끼리 가격을 미리 정해 이마트에 입찰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공급업체가 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2021년부터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마트의 일반 돼지고기 입찰 14번 중 8번을 따내 103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 2년여에 걸쳐 별도의 라벨을 붙인 브랜드유 계약 10건으로 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이뤄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만 더 비싸게 돼지고기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오르는 것보다는 더 올리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덜 낮은 효과가 있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담합업체 9곳을 상대로 과징금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찰에서도 비슷한 담합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임차인과 토지주가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A씨와 70대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철거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BC의 열기를 이어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6시즌 만에 두산에 복귀한 플렉스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기아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올런은 SSG전에서 선발 3이닝을 퍼펙트로 마쳤습니다. 전지훈련 도중 도박으로 선수 4명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가 KT에 승리하는 등 기아와 두산, LG와 삼성이 첫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KB 손해보험을 꺾고 정규리그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부진한 러셀 대신 출전한 아포지 스파이커 임동혁이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19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외국인 공격수 카리가 빠졌지만 나현수가 20득점, 이예림이 16득점을 올리며 정관장을 3대 1로 누르고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환영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진 가운데 이란의 불참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아흐메드 도냐말리 이란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침공으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살해된 상황에서 이란의 월드컵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역시 온화하게 느껴지겠고 강릉 7도 등 눈비가 내리는 동해안에서는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동해안의 눈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눈이 쌓이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부산 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2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동쪽 지역은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흐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